권위주의를 이렇게 말로 권위주의를 반대한다는 사람이 또 은근히 권위주의적일 수 있어요. 엄청 그럴 수 있죠. 그 제가 마음 공부할 때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말이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래요. 누군가의. 그래서 그게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 자꾸 덮는데요. 다른 사람 그것만 보면서 나는 안 저래 이렇게 덮는데 그 말 듣고 누가 미우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 제어를 한 번씩 내가 미운가 내가 뭔가 있나 보다. 제일 크게 싸우는 사람이 권위를 탈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권위주의한테 가장 강하게 싸우죠. 대부분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탈출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저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회주의자들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싸우는 순간 어느 순간 자기가 괴물이 되는 거죠.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제 시장을 자꾸 기업이나 시장만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 방식은 좀 달라요. 우리는 저기 뭘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세우는 방식이거든요. 좌파 저기 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이 먹히는 건 다른 주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주장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시장주의자 같은. 우린 자꾸 그래서 건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루한 개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개개인의 건설만 자꾸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주의자들을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비겁하다고도 하고 앞서서 싸우지 못한다고 하고 전쟁 상황, 국가 재난 상황 같을 때 뭘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글쎄 그거는 좀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장서서 싸우고 조직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은 또 자유주의자들이고 나는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집회나 뭐 하면은 그 좀 뭐라 하지 단일한 대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을 하는 경우도 좀 제법 있고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유주의 자체가 약간 싸움의 논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맞아. 아까 말씀했듯이 탈출의 논리 오히려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정치하고 사실은 얽힐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톡방 같은 데서도 보면 사실은 이 경제 위주가 아니라 사실 정치 위주로 대화가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스타트 해놔요. 해야 된다? 이 약간 얘기도 아니 스타트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되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약간 이런 논리 속에서 사실은 그 뉘앙스 자체가 저는 사실 그 자유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뉘앙스로 대화가 진행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우파 정당 대 그냥 좌파 정당의 약간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정말 자유주의의 약간 그 내용대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정치와 이게 맥이 닿을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근데 사실은 또 웃기는 게 저기 뭐야 멸망하던 어떤 저기를 서구 사회를 사회주의에 막 당하고 무너져가던 사회를 구원한 게 또 자유주의자들이거든. 자유주의가 그리고 또 그 뭐라 해야 되나 분노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감들이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장치처럼 어떤 막판에 몰려서야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좀 조직화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상인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세상 우파들을 구원한 건 사실은 자유주의는 맞거든요. 근데 그것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대처가 어떻게 이게 지금 엄마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였었는데 대처가 어떻게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결국 대처 집권하고 나서 그 당시가 노조가 되게 강성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약간 그런 쪽의 정당을 밀어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대처가 집권하면서 그 사람들 다 잘려나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가 선거로 이겼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언제 한번 올려야겠다. 그 짤막한 역사를 그 30년대부터 22년 1922년에 이제 영국의 노동당이라는 게 출연하면서 막 아주 걔네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막 노조 운동도 하고 막 저변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 그 전에는 독자 정당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연립 정당 만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도 독자 정당으로 딱 나오면서 완전히 휩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이 확장 놀래가지고 여기 사회주의 정책들을 네. 자기들이 막 먼저 내놔. 네. 저희에서 주장하는. 근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사회주의 정책 같은 거, 복지 정책 이런 거,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던 보수당이 내놓으면 잘할 것 같으니까 여길 찍어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한 30년대를 버텨. 이렇게 한 10년, 그 30년대 내내 그 보수당이 주도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막 내놔. 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 얘기 나오는데 그게 처칠이 저길 한다고 처칠이 우리 좀 복지 정책을 좀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좌익 정책을 가져온 거야. 그 교육, 의료 같은 것들도 다 국영화해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정말 이제 사회주의 그걸 모든 거를 막 국영기업을 막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막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거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지에 모든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모든 사람 복지 문제 해결이 되고 이런 걸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해서 이제 보수당 내에서 그걸 거부하기도 했는데, 근데 생각해봐. 이게 노동당이 아예 걔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얘네들은 보수당은 이걸 그래도 그냥 이걸 먼저 내놓는 거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럼 복지 정책이란 거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구조적으로 더 큰 확대를 더 큰 중앙 집중이 아니면은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은 노동당을 찍게 돼 있다고. 그렇죠. 노동당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40년대 2차 대전이 일어나. 2차 대전 때문에 보수당이 살아남은 거야 사실은. 처칠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40년대 근데 우리가 45년도인가 2차 대전 끝나잖아요. 처칠이 막 정말로 자유세계를 구하고 영국도 구했잖아. 근데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처칠이 개박살이 나고 노동당이 집권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전쟁 기간 동안은 특히나 네. 중앙 경제를 얼마나 했겠어. 그 전쟁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노동당의 독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45년. 그때 이미 그쯤에 이 책이 나온 게 이게 44년, 45년에 참가하던 이게 서서히 확산이 된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확산이 되고 보수당 내 국민 이제 지지자들이 점점 노동당 계속 그렇게 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 이념대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 안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이제 막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대처 아빠 같은 경우에 동네 시장도 하고 이런 정치인이었거든. 그냥 이 대처 아빠 같은 세대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자영업자였거든. 우리 자유주의 개혁회는 그 당시 보수당이 어느 정도였냐면 걔는 투표로 대표 뽑지도 않았어요. 당 대표 그냥 다음 사람은 뭐 한참 지내다가 뭐 한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가 그다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누구 지명해서 하고 이랬는데 당 대표로 직선제로 하자고. 주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개혁하려고 당원들이.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당 전당대회 때 당원들이 반란도 한번 이렇게 중간에 이게 이래서 안 된다. 우리는 이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주의 계속 타협하면 우리는 어차피 지게 돼 있고 우리는 사회가 엉망이 되고 있다. 느끼니까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싸웠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싸워가지고 당 대표를 직선제로 바꾼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70년대 거의 다 됐어야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직선제로 바꾸면서 뭐가 됐냐면은 히스란 사람이 그 사람 자유주의 개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었거든. 그때 히스 내각에서 일도 했었어요. 대처는 교육부 장관으로. 그래서 히스 내각이 출범하면 우리는
이제 히스 내각이 그런 자유주의를 하겠다고 해서 당원들이 투표로 해서 그 사람을 뽑았어. 그때 이미 그 보수당 내는 따스한 보수파를 그 자유주의 개혁파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 장악을 해버린 거야. 이미 그때. 그래서 당 대표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직선제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근데 히스가 했는데 안 되거든. 왜냐면 워낙 서롱성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좌익화돼 있으니까 이거 뭐 하려고만 하면 자기 파업해버려 안에 배째해버리면 못하고 이래버리니까 결국 히스가 무릎을 꿇어요. 이게 개혁도 못하고 그냥 양보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양보를 하면 양보하는 거는 노동당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때 이래 노동당이 히스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지만 노동당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왜 노동당은 우리는 노동조합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노동당이 다시 집권해. 근데 그 당 대표가 총리도 아닌데 무슨 힘이 있길래? 당 대표가 총리인 거야. 걔는 내각제라. 당 대표가 총리라고요? 당 대표가 이 당이 네. 다수 표를 얻으면 내각제는 네. 그 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는 한국도 그래. 지금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상층부 정치. 그래서 이제 음. 나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뭐부터 만드냐면은 그림자 내각을 만들어. 우리가 이제 장악하면 이 사람은 뭘 할 거다 정해놓고 미리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각자 만들고. 그럼 준비를 오히려 하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될 수 있었던 게 대처가 될 수 있었던 게 그 내각제여서 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직선제로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 우리나라처럼. 그게 참 그것도 잘 모르겠어 나도. 이게 그렇지만 그 내각제건 대통령제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박근혜가 무너지던 상황을 보면 박근혜가는 경우에는 나는 박근혜가 무너진 이유가 따스한 보수들이 유승민계가 원하지 않는 몇 가지 자유주의 개혁을 시도하다가 왜냐하면 연금 개혁. 연금 개혁도 그렇고 저 철도 그것도 그렇고 그 굉장히 당내 심지어는 거의 김무성 같은 사람이 중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합의해버리고 막 이랬거든. 뒤통수 많이 쳤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갈라서게 된 건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가 당내에서 그런 거를 원하는 당 안에 사람들이 지지 세력이 없었던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이건 어떻건 간에 내각제건 간에 그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가 리더가 될 수냐의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란 건 자기 지지자들의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 일단은 그런 걸 생각하는 지지자가 많아진다면 영국의 방식을 그리고 또 미국의 방식도 그랬어요. 미국의 방식도 미국 대통령 굉장히 미국 대통령제잖아요. 강력한 대통령제인데 미국의 방식도 골드버터 같은 사람, 베리 골드버터 같은 사람이 우리도 개혁을 해야 돼. 이대로는 안 된다. 자유주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은 보수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유주의의 내용이 그러면서 뭐 쫄딱 망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각성하고 보수당 내 그때 그제서야 걔네들은 막 내부에 연구 단체들이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내부의 각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점이 있는 게 외부 상황은 이미 자유주의 시대가 또 열렸단 말이야. 막 열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외부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걔네처럼 30년 이상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금방 사람들이 금방 또 이해하고 또 정보 교류에도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 정치적 소신, 어떤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 이런 최소한 이쪽 우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소신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번에 그 타다법인가 그것도 네. 보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된다고 할지 혁신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뭐가 혁신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정말 4년 임기 내지는 또 다음 또 재선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에만 연연하는 어떤 집단이지 정말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그 이념과 가치를 쫓아서 뭐 입법도 하고 이런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져야 이게 될 거다라는 그 체제를 바꾸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먼저 많이들 하기 쉬운데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도 결국에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런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아니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뭐 있어야겠지만 뭐 그래 뭐 저 사람들 뭐 생각 뭐 틀리지 않는 것 같아 이 정도의 그런 이게 옳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돼도 생각해봐 박근혜가 무너지기 전에 박근혜 지지율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람들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런 게 자본주의는 뭔가 수정이 필요해라는 공감대라는 거는 굉장하게 컸거든요. 박근혜를 지지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조금만 바뀌어도 아니야 그래도 자본주의는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지켜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게 옳을 수도 있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더 생겨나도 이 수가 확 몰려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 순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그 체제 시스템만 자꾸 이렇게 시스템의 변형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나는 내 경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2차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당장의 그 선거 공학 같은 거로만 판단을 하면 그런 거에 생각이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를 없애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재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비례대표 기간에만 소신껏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절대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비례대표를 했던 없군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뭐 하려고.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출선을 하고 바쁘군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비례대표가 아이러니한. 괜찮은 법들 많이 만들기도 했어요. 비례대표 출신들이 소신껏 뭐 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난 몰라 비례대표 반대. 근데 이제 비례대표의 수가 그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거라. 근데 지금 비례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동네에서 선거로 뽑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과연 문제가 없냐? 굉장히 많죠. 지역구 이기주의 돈 따오는 걸로만 지금 몰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아니 그렇긴 한데 출신 일단 성분의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뽑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뭐 근데 벌써 그 선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저께 어떤 모임에 갔었었는데 그럼 벌써 선거 어디 뭐 먹는데 음식을 먹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올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이렇게 스타일을 보거나 여기 와서 밥 먹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대거 한 3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기해서 야 저 사람들이 아니 이런데 저 보험 아줌마들이 어디 단체로 왔나? 한 남자 둘이 와 있고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험 아줌마가 근데 보험 아줌마도 요즘 저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좀 세련된데 뭐 저 사람들이 무슨 보험 아줌마도 얼마 짜리 정장.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 성분이 뭘까 막 우리가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팀의 한 사람이 이 궁금증을 못 참고 살짝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길에 어떤 좀 만만하신 분이 딱 뜨길래 이제 익자 언니가 같이 가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검단 쪽에 그 조그만한 회장단들 있잖아요. 뭐 아무튼 동네 이장이 됐든 뭐 무슨 뭐가 됐던 그런 모임 아줌마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도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그 모임에 한 30명 정도 여자왔는데 그래서 거기 와서 밥 먹이더라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노래방 간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야 저거 선거 운동이다. 선거 운동인 거지. 근데 시작됐더라고. 그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사회가 좋아져서 지금의 선거운동은 그런 군품 살포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돌리는 고무신은 지역구 사업 아니 물론 그렇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도 계속 아직도 좀 4월짜리면 꽤 남았잖아요. 그 근처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물밑 작업들을 다 하는 거야. 더 문제가 연말을 그렇다는 거죠. 빙자해서. 그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뭐 왜냐면 자기 선거 운동원들이나 자기 사람들 뭐 챙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더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우리 지역구에 뭔가를 따오는 기회라는 사고 방식들이 퍼져 이기주의죠. 있으니까 이거는 대놓고 이제
고무신장 탈전이라 이게.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이유가 내가 사는 동네에 이익이 되는 힘이 있는 사람을 뽑아줘. 그래서 3선, 4선 자꾸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파워를 갖고 그게 도움이 되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박정희 시대의 어떤 안 좋은 유물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당연한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거를 뭐라고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지 뭐. 모든 선거라든가 모든 정치라든가 뭐 모든 이슈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든가 자유경쟁 시스템이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나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나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 그렇죠. 투자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네. 뭐 사회주의를 주장하든 뭐를 주장하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서 그걸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누님 박정희 건드려졌다고 흉문. 아니 물론 나는 네 박정희 대통령을 무한 존경하고. 아 근데 나는 이게 어. 제가 맨 처음에 자주 던졌던 얘기긴 한데 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음. 뽑아오는 사람을 뽑는 게 사실은 당연하게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그렇죠. 그러려고 진짜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래 정치인들. 선거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자영업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를 잘 해주는 자유주의 이거를 세금을 적게 하고 하는 자유주의자를 뽑듯이 제 주변에 공무원 하는 애들 보면 사실은 걔네들은 그 복지 정책 때문에 공무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사실은 자유주의를 뽑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는 원래 그것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하던 거 마저 얘기해야지 그래, 왜 중간에 알았어요. 끊었어.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로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다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는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늘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뭐 법을 제정 뭐 한대거나 뭐 기타 입법에 뭐 여러 가지 만약에 하더라도 뭔가 제약이 있거나 뭐 맞아요. 이런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저기 국민들이 누굴 뽑고서 야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만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정치가 되지가 않아. 직접적으로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 걸려야지 자기네들이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나 대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이거 민주주의 그래서- 정치고 대의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공공선택론을 얘기하는 게 그 맞아 너는 자유주의해 하면 안 돼 이런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니까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익 집단화되고 왜 내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이걸 뽑는 게 근데 그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의 결과가 문제가 빚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의 방향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에 어떤 그 국가 시스템 정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시스템을 정리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한된 민주주의 그래서 자꾸 정부를 작게 하는 커지지 않게 만드는 어떤 장치를 자꾸 얘기하고 고민하고 미국도 그래서 그런 장치를 자꾸 고민했던 거고. 네, 그 얘기가 여기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그 행태를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문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난을 해야 되네. 너 그렇게 했을 때 너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라는 거를 자꾸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건 맞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주의나 이쪽의 논리들은 야 30년 후에 우리 돈 못 받는다, 연금 못 받는다. 네가 그때까지 가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장 시장이 무너져서 사회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 개인의 선택이 그리고 당장 그렇게 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당장 개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하진 못했든 간에 사실은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저기 하는 거고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의 논리가 돈 써버리면 아이들이 저기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어떤 걸레가 빚어지.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뭐 우리 책 얘기 좀 해볼까 이제? 네네. 네. 네네. 말씀하세요. 사장 이제 뭐 저기 로샤님 네. 사장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아 지난주에 사정 안 해서 사정. 네. 있으시면 좀 나누죠. 저는 어쨌든 계획 경제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폐단인지는 뭐 결론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한 이유가 결국 계획을 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계획을 포기하는 순간 또 다시 잘 살게 되었고, 시장 경제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는 순간 다 잘 됐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일로 와닿죠. 계획 경제는 안 된다. 이런 거. 자본주의는 가만 놔두면 독점화되지 않나요? 우리 그런 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자본주의는 가만 놔두면 제어하지 않으면 독점은 안 됩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그래서 왜 그런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우리 우판에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자본주의는 놔두면 독점화된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도 어떤 그 자본을 가진 것에 독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 하는 것도 저기 제어하기도 하고, R&D 심지어는 그 연구하는 것조차도 제어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래서 결탁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척박간탕해도 세수는 속기 마련이라서 누군가가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는 왜 그 근거가 뭐냐고 뭐라고. 그러면 독점화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쁜 뜻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예, 쓰이는 왜냐면은 거잖아요. 그죠? 그 독점화된다는 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재용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데? 이재용이 어떻게 맘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침해당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용을 섬겨야 되는 사회가 될 거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독점한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이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는 그 큰 이익을 넘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 전쟁 괜히 하냐? 중국에 왜 뭐 저기 춘추 전국시대 전쟁 엄청 하잖아요. 전쟁하면 자기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네들이 계산할 때 뭐 일할의 확률이라도 있으면 그 일할의 확률을 위해서 덤비는 누군가는 있다니까. 근데 그렇지만 아니 그게 먹이가 되는 거야. 덩치가 커져버리면 골리앗이 돼버리면 근데 그거를 싸울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있어요, 싸워야 되냐 그거죠. 누군가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적으로 고도로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말하자면 독점화되면 그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네.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어쨌든 결탁하고 있고 중국의 모든 기업은 그래야지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독재 국가에서 내려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예요. 마윈이 뭐 괜히 물러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정치적인 어떤 그 독재 형태의 국가에서는 기업이 그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고 늘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국가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한 편이 되어야지 자기가 존재하는 구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 독점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언론이 감시하고 있고 언론 시도 때도 이재용을 저기 하고 있잖아요. 보호비 감시하고 있고 심지어 뭐 재판관들도 훈수 두잖아. 이재용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런 게 감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감시를 안 하면은 근데 독점이 정부가 진행된다는 얘기 정치적인 감시는 아니잖아요. 언론의 감시, 법의 감시잖아요. 뭐 어찌됐건 간에 그럼 감시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독점을 막기 그거는 위해서. 저는 근데 제가 자유주의 사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야기하는. 독점 자체가 좀 요즘 세대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한국에서 독점인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세계적. 왜냐면 애플도 나오고 예를 들어 막말로 화웨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내에서 독점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을 해서 이거가 나쁘다고 여겨지는 거는 사실은 나한테 아무 피해가 없는데 누군가 옆에서 야 배 아프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를 야부리 까기 때문에 뭔가 그게 나빠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사실은 독점 기업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피해가 가기 이미 시작했다는 거는 그때는 이 독점이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진짜 피해가 된다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게 시장하고 경제라는 것도 경쟁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국내 상황으로만 보면 이제 뭐 여론이 감독하고 뭐 법이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내다놓고 보니까 트럼프라는 또 대통령이 화웨이가 좀 무지막지한 짓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을 침해하고 있냐 하고 화웨이를 또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또 견제 역량이 있는 한 독점이 그렇게 무서운 거냐 저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약간 드는 그것도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싸운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서의 논리들은 가만 놔두면 국가가 개입하지 국가나 국가도 개입하지 언론이나 않고? 시장 주변에 무엇이 개입하지 않으면 독점하러 어차피 가게 되지 않느냐 경향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네, 이게 내버려 두면 네. 어느 그 일정한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게 독점한 것 같지만 뭐 언론이 감시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유 시장이 경쟁 판단한 시장으로 내버려 두면 누군가는 거기에 판단한 대항해서 누군가는 또 어떤 기술을 창출해내고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영원한 독점이라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독점을 영원하게 만약에 길게 한다는 건 아까 중국처럼 정부를 얻고 정부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결국에 정부하고 결탁된 어떤 기업들은 어느 정도까지만이지 크게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유 경쟁해야만이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 신기술을 네, 창출해내고 발전을 하지 누군가가 딱 위에 누르고 있으면은 그 정도 성과지. 거기서 원하는 성과지. 그리고 독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니, 독재가 또 중국 어쨌든. 정부 같은 경우도 뭐 영원하지 않을 그래서 거고. 그 어느 시점에서 볼 때 이제 자유 경쟁 시스템으로 해놓으면은 독점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뭐 이 1년, 책이 2년은 쓰여지던 당시는 이 존 바르트가 생각해낸 그 자본주의는 독점하러 간다는 이거는 정말 막시스트도 믿었고 전 세계가 믿을 정도로 완전히 경향 것으로 보였었던 거예요. 당시는 그럴싸하게 이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이걸 반증을 보여주기 힘든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국가와 결탁되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폐쇄주의로 가기 전까지는 독점이 형성되지 않았었다. 자유시장이 있을 때는 안에 국가가 뭔가 결탁된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주의가 벌어질 때 독점이 생겼다고 이 사람은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사례는 그 저희 뭐 현리 씨가 얘기한 케이스가 정답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보수주의랑 굉장히 싸웠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국제무역이에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 자유시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이 작고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독점 기업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까지 갔던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 독점 시장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저희 자유무역을 자꾸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자꾸 시장을 닫아걸고 하는 부분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쟁이라고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어떤 자유세계들 간의 자유무역까지 닫아거는 거는 임시적인 조처일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사실은 우리는 보는 입장이 맞아야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 같은 괴물을 상대로 싸우려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으면 중국이 폭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중국이 너무 세계 나라 모든 나라에 지금 곳곳에 지금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그 2차 냉전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전쟁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런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마지막 이념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예, 보이지 않는. 그 잔당들을 네. 이제 좀 정리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꾸 각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꾸 좌익들이 그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유럽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그래서 독점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논리를 경제가 시장 경제가 영원히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독점이 영원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국제무역을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국제무역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빗장을 닫아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해외 구매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같은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봐요.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그 판정 받아가지고 네. 많이 그거 받았거든요. 돈 많이 때려. 단또 때려갖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독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독점 체제가 PC를 놓고 하는 OS 체계에서는 독점이었을지 몰라도 혁신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PC 이상의 어떤 기계들을 사용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순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 건데 독점 기업일수록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삼성이 항상 위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투자를 독점은 사실은 몸집을 키우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상대 우위를 점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사실 지금 요즘 세상에 설비를 가지고 설비 투자를 가지고 상대 우위를 점하는 건 거의 삼성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 다 반도체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마지막 남은 그 구시대형 적인데 삼성인데 위기를 왜 얘기하냐? 지금 인텔 같은 데서 새로운 형식의 저기 CPU에다가 저기를 넣는 걸 그 램을 넣는 걸 얘기해내고 그 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지금 뭐야 핸드폰 시대가 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투자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혁신이 뭔가 작은 혁신이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바뀌면은 이거 완전히 그 도안임모로 망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항상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그래서 독점 기업이 자꾸 그 좀 과도하게 수익을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적정 가격을 모르니까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모르니까 최대한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가격 책정이 웃기게 새로운 다른 곳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라는 게 같은 PC 분야가 아닌 정말 뚱딴지 다른 분야의 혁신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시장을 그래서 어느 한 분야만 제어를 한다고 해서 제어가 안 된다는 이유는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저 멀리 있는 혁신이 여기까지 영향을 주고 이런 식이라 그래서 독점이 의미가 없고 그 독점이란 이런 자본주의는 독점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살아본 역사로도 많이 검증이 됐다는 거. 그 정도를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생각보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깨주고 다녀야 돼요. 이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많아요. 우파 내에도. 저도 이해로 하나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로 그 코닥 필름인지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말할래요. 후지 필름인가 그럴 후지 거예요. 필름인가 뭐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코닥도 그거- 맞아요. 그 걔네 자기네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자기네가 이제는 독점하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서 튀어나오니까 쫄딱 망하게 되는. 쫄딱 망했죠. 그게 예. 그 후지예요, 코닥이에요? 코닥. 코닥이야? 그건 되게 많잖아요. 노키아도 그렇고 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삼성, 소니. 아니지. 모토로라도 옛날에는 맞아. 거의 독점이었다가 아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막 다 그때는 뭐 순위에서. 다른 또 그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 음.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그 코닥 필름은 아니 저는 되게 오늘 완전히 좋은 대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경제 맥락으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니까 어떻게 독점이 있을 보면 수가 우리나라가 없어. 되게 위기인 게 지금 돈은 많이 버는데 삼성이 그 시장 생태계는 되게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삼성이 가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일단은- 거지, 시장. 일단 우리는 이제 수출이 없으니까 지금은 수출이 우리- 없어요 지금 삼성 빼고. 삼성 말고 없어. 지금 반도체 막 갖고만 지금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완전 지금 이미 디플레 조짐들이 나오고 디플레 정도가 아니라 저희 매출이 반절도 더 떨어졌어요. 굉장히 확 사실은 뛰게. 이게 위기인 지금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위기인 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생태계를 지난 한 20년, 30년 사이에 많이 죽여놨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생각해봐요. 굉장히 혁신적인 거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MP3고 뭐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죽였단 말이야. 그러지. 무슨 뭐 저기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고 마트 같은 것도 죽였지. 맞아. 우리는 계속 시장을 죽여서 시장 생태계가 지금 무너졌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정도 외에는 내부의 시장은 지금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태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저기 뭐야 약간 폐쇄적인 경제 체제로 더 간다? 그러면 손가락 빨고 위험해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문가들
전문가들은 왜 좌익으로 갈까? 왜 중앙 계획 시스템을 선호하게 될까? 전문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시장에서 자기네들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뭔가 새로운 뭐 이 구상을 해납답시고 해야지 자기네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는 문제는 거야. 전문가들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망가져도 별로 책임이 책임을 없다는 지지 거예요. 않고 그리고 근데 문제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관료들이 네. 박정희 시대 이끌어온 나라잖아요. 네. 성공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박정 전문가들이. 아니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기 민간에게 민간에게 경쟁을 하도록 그거를 풀어줬던 사람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뭐지 계획 경제하는 거지 저렇게 계획으로 뭔가 자기네들 의도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워낙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다른 예를 자기 들어봐야겠다. 계획대로 그럼 할 수 없어. 아니 독일이 걔가 그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아우토반 쫙 깔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80년간 굉장한 계획 경제 국가였어요. 예전에 걔네야말로 엄청 전문가들이 그 과학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거의 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성공한 사례를 답습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아니에요. 점. 독일 같은 성공한다고 경우에는 걔네들이 답습한 게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했어요. 지금- 도로를 그냥 쫙쫙 깔아버리고 지금 이런 아우토반에 생각. 대한 평가가 어떤데요? 독일의 아우토반에 안 좋죠. 대한 되게 안 평가가. 좋죠. 왜? 왜 안 좋아? 그거 사용을 별로 안 해서 생각보다. 아니 나는 달릴 때마다 항상 너무 감사해하고 아 얘네들은 선견 지명이 있어. 너무 그거는 그냥 좋구나. 관광객이라서 그냥 아니, 하루 한 번씩 아니지. 180씩 바르니까 기분 좋은 아니지, 거지. 아니지. 관광객이라서가 아니라 걔네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쪽 도로를 사용해서 이쪽 저쪽 이동하는 수단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쓰는 사람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쓸 필요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좋지만, 어쨌든 계획 경제는 뭐든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체로 봤을 때는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를 1년에 해마다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나 거기에 텅텅 빈 적 별로 없거든. 밀릴 때도 많고 엄청난 차량들이 왔다 밀리는 갔다 데도 해. 요즘 있긴 한데 그동안은 왔다 갔다 해. 아우토반은 뭐 그동안은 비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도. 근데 그래서 그런-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그런 개발이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는 그런 게 긍정적으로 이제 결과로 드러나겠죠. 운 좋게 맞으면. 네, 운 좋게 맞으면.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되게 폐단이 많죠. 근데 이미 계획의 의미는 네. 다 국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국민을 위하지 네, 않는 거. 국민을 안 위하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어요, 답이 있는 게 독재자들한테. 여기에서 책에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성공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그 자원을 대량으로 투자를 한 효과일 뿐이지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패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효율성의 문제를 효율적이자. 왜냐하면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할 때 비행기 막 몇백 대씩 뭐 돈 생각 안 하고 몇 개씩 하잖아요. 그럼 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전쟁하듯이 뭔가를 하면은 분명히 희생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서 막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뭐 하느라고 그 분야의 모든 철강 자원이 사용되는 바람에 다른 분야에 저기를 못 한다든가 분명히 그만큼의 독일이 놓쳤던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까 박정희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박정희에 대한 좀 비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경제적인 자본 축적을 좀 촉진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좀 인위적인 어떤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것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자원 배분을 인위적으로 해서 발생한 어떤 그 자원을 열심히 투입하면 성공은 하는데 그렇지만 그만큼의 효율이 떨어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 거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아우토반 예를 여기서 책에서 드는 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사실 왜냐? 내가 물론 지금 현재 예전에는 그 아우토반이 텅텅 비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해마다 내가 가서 보기 때문에 아는데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이용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만 봐도 우리 옛날에 길이 넓다고 4차선이면 우리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4차선 가면 너무 답답하거든 우리도. 그래서 야, 이 길을 뚫을 때 한 10차선쯤 뚫지. 근데 테헤란은 10차선 뚫어도 거기다 항상 밀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간접자본들은 사실 처음에 조금 뭐 그 당시에는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비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더 이거 정말 이렇게 나서 참 고마웠어. 지금 그렇게 뚫으려면은 뭐 하지도 못하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근데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테헤란로의 아니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예는 모르지만 이걸 간접 자본에 대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 비판될 수 있는 게 그거는 10차선을 뚫었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맞아. 거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4차선으로 다 했으면 다른 데가 발전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게 생겨날 수 있는데 이미 거기 10차선을 뚫어놓고 아우토바를 뚫어놨으니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 성견지 이제 예를 들어서 잘한 거네. 어찌 보면 아우토바를 뚫어놓은 전라도 거. 사람들의 전라도 지역이 개발이 안 된 이유는 그 저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류로 돈 버는 나라거든요. 독일 아우토반 때문에 과도하게 트럭들이 그 싣고 다니는 트럭들이 굉장히 많고 걔네들 지금 수로로 저기 하는 것도 거의 많이 죽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그 산업에 왜곡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좋으니까 해놓으면 개발.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우리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예전엔 도로를 많이 뚫었는데 진입을 요즘 또 막고 있잖아요. 진입을 또 막으면 막는 대로 적응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이거는 결과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또 도로 쫙 뚫리고 막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또 뭔가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생기고 하니까 사실은 도로를 뚫는 거는 애국심 고치나 이런 면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나는 오늘 미안해요 말 잘라서. 나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 타고 오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열이 나갖고 막 박원순이 욕하면서 아니 집에 늦게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술 먹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자기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늦게 가는 건데 그걸 심야 버스나 이런 거를 이용하게 해주는 그 아주 소수가 이용하는 걸 이용해 주느라고 그 세금을 굉장히 거기다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왜 택시의 시간을 제약을 하냐. 택시 시간 제약이 있대요? 네, 10시간씩 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택시도? 네, 택시가. 그래가지고 택시가 안 잡히는구나. 그러면서 택시를 오픈을 시켜줘야지.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 택시는 세금 낼 뿐만 아니라 나라 돈을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침에 오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교통 상황과 그 택시와 뭐 이제 공공버스의 정책에 대해서 그 아저씨가 신랄하게 비판하던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계획을 해서 무슨 뭔가 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무슨 뭐 버스라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개인의 재산 이런 것들을 정말 규제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12시간 일하고 싶으면 12시간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10시간으로 막는다던가 뭐 너는 뭐 오전에만 근무해, 너는 오후에만 근무해 이런 식의 계획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런 간접 자본 같은 경우에는 길은 언젠가 뚫리면은 아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10차선을 뚫렸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그게 같은 논리인 게 새벽 버스가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그거는 많이 인식이 안 돼서 없은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새벽 버스가 계속 처음에는 돈을 꼬라 박아서 안 됐지만 사람들이 그게 많이 인식이 된다면 그걸 타면 그때 가서는 야 새벽 버스 있어서 너무 좋다 이거 있어서 좋겠다 하는 극히 일부?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똑같은 아니 그 극히 일부라는 건 지금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상관없지만 일하러 가니까 근데 그렇게 이게 말하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분류가 그럼 뭐 어디까지를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거 볼 것이냐도 그렇고 경제학 용어에서 사회 간접 자본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이게 되게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 없듯이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는 조금 좀 미안하고 이제 좀 사퇴를 해서 그러면 이제 가해 간접자본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건데 아 나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상충되는 무엇이라고 봤어 아까 들으면서. 근데 이제 도로 놓고 하는 건 어차피 보상도 다 해주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그런 하는 것들이 왜곡시킨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성공적으로 비춰진 것도 문제가 된다고 좀 봐요. 국가에서 간접자본 근데 그 그늘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도로 뚫는 거에 효과가 크다는 어떤 사람들이 인식이 생기면서 나라가 도로 뚫는 정부가 도로 뚫는 곳이 돼 버렸어요. 도로들 막 뚫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막 도로 막 뚫었는데 지금 그거 유지 못 해가지고 유지 보수 못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거기에다 막 뭔가를 쏟아붓고는 있지만 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었느냐 그리고 그 성공 자체가 어떤 실패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로 뚫는 일은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도로는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업이 예. 철도도 철도 회사들이 노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신청해가지고? 요즘은 네, 저기 설계서도 뭐죠 놓고. 다리 놓는 것도 음. 왜 돈 받으면서 그러면 사적 통행료 기업이 하는 받으면서 거, 통행료 그 받으면서. 기업들이 본전 뽑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그런 모델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통행료들 그리고 또 그 도로 뚫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뚫었다고 하는데 엄밀히는 기업에 뚫은 거예요, 그거. 그 현대나 이런 데서 뚫은 거예요. 걔네들이 통행료 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라가 나섰어야 되냐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뚫고 하기 몇 년간 뭐 통행료 니네가 그렇죠. 받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얘기하신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그런 것마저도 마저도 그냥 사실은 기업한테 맡기라. 개인들 그러니까는 이제 요게 필요하다고 해서 근데 사후 결과적인 얘기지만 일단 뚫어놨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도 되게 사실 생각해 볼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부분이 이게 있어요. 자유주의자 지금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은 자유주의를 하면 마치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으니까 자유주의가 좋다, 이득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또 어떤 뭐 효과가 좋았다, 이게 좋았다 약간 이런 거에서 자꾸 비판이 가지만 사실은 인간 개인의 입장에 봤을 때 사실은 도로가 뚫리니까 과거랑 비교를 계속 하는 거지 사실은 안 뚫렸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았을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지.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사실은 공략해야 될 어떤 부분은 너네가 사실은 경제적 부를 이뤘다 어떤 게 뭐 더 좋아졌다고 해서 그거를 실제로 좋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과거랑 비교해서 어떤 좋아진 느낌이 있었던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너희들의 자유나 그런 게 사실은 너희들의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어떤 개인적인 관점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리고 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도로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는 도로 나라가 막 뚫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가 도로가 너무 잘 뚫려 있는 게 지방자치를 무너뜨린 지방의 발전을 무너뜨리는 면도 굉장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 득과 실이 득만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건 뭐 옆으로 좀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면 같은 우판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겠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 좋지 싹 들어왔다가 아이고 뜨거워하고 우리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제 어쨌든 긍정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선택이 시장 경제 원리에 과연 잘 우리가 부합했냐라고 뭔가 보자 무너뜨린 하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보자고 하면 이제 어. 우리는 안티가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에. 그러니까 민경 교수님이 이렇게 사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국 사회도 보면 좌파도 그렇지만 우파도 마찬가지 이렇게 빠돌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빠 문화가. 그게 보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를 낮게 무조건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죠. 박정희 업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박정희 같은 독재자 중에 그런 독재자 또 없잖아. 아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유주의의 그 의식을 장착한 독재자가 나서기를 바라죠. 지금 이 시대를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독재를 하려면
지지자들이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많아야 일종의 말하자면 독재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대충 알겠어요. 나쁜 뜻을 표현한 건 권위주의. 아닌데 어, 예. 오케이. 독재를 하지 말고 난 대처를 권위주의. 독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 힘이 있는 권위주의. 그건 이제 어. 그게 그래서 공화주의자들 같은 힘이 보수주의자들이 대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굉장히 이념 목표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독재라는 그래야 표현은 되네. 절대 쓰면 안 되고 아니면 김정일하고 동급이 돼버리니까 김정은하고 그러니까 권위주의 내지는 뭐 권위주의도 별로 안 좋은 편이고 그거는 뭔가 박정희에 찾아봐야지. 대한 평가.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얘기할 때 적당히 대처 같은 사람 이렇게. 그쵸 소신 있고 아, 되게 좀 자유주의는 정말 강력한-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유주의자.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정치인도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직업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에 신경을 안 쓰게 해주는 게 정치인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대처가 정확한 정치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만 해주고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치만 하는 게 맞는 그런 사실은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정치라는 게 특이하게 뭔가 지배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왕과 같은 뉘앙스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경제랑 얽히게 되는 거지. 사실 정치하고 경제는 다른 분야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것도 그렇지. 중요한 정-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권력이 어떤 역할을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세금도 자꾸 안 내려고 하는 게 세금을 자꾸 내면 내수 얘네들이 힘이 힘이 생기니까. 세지니까 어. 그 돈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싶어서 세금을 자꾸 그럼 쓰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꾸 연말에 그러니까. 돈 자꾸 쓰라고 안 쓰면 내년에 안 준다고. 말도 그러니까 안 돼. 땅을 뚜지고 앉아 있잖아요. 야 이제 사장 끝냈어요 우리. 네. 잠깐 우리 한 아주 10분만 아주 쉬었다 할까요? 좋았습니다. 아니 네. 10분만 쉬었다가 네.